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진숙, 김태규 단 2명이 서선임한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곳은 사법부인가,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삼권 분립이요?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2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삼권 분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마디도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민의힘에서 삼권 분립 얘기가 나오니 참으로 허파가 가렵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기가 대합빌딩. 예. 저 대합빌딩에서 예전에 노무현 라디오라고 거기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이곳은 민주자유당 3당 합당 이후 YS가 여기서 이제 당을 만들었잖아요. 노태우하고. 이 건물 2층에 있는 도다리 쑥국을 시켰나 그때 거기서 나는 꼼수다를 김어준, 정봉주하고 논의를 했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뭐냐면은 한양 빌딩인데 이 건물은 MB, MB의 한나라당이 그 대선 때 당선된 곳이고, 이 대산 빌딩, 이 대산 빌딩은 이번에 정어리 TV하고 함께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야말로 김영민 목사님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보고. 근데 지금 여기가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 정말 새롭고 유쾌하고 멋진 프로그램이 여러분 찾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경주하겠습니다. 혹시 제목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제목, 용봤다. 이거 어떨까? 용봤다. 용봤다. 봤다가 아니라 용봤다. 용봤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 50분 기대해 주십시오. 정어리TV가 여의도 시대를 열면서 새롭게 준비한 두 번째 프로그램 용봤다. 김용민 PD, 김용민 이사장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김용민 PD로 부르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시사 유튜브의 할아버지죠. 레전드죠. 맨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정어리TV와 인연을 맺고 새로운 프로그램 용봤다. 본인은 용봤다 얘기했는데 우리 정어리 PD들이 연구하다가 용봤다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빠따 맛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잘 이끌어내는 김용민 PD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서 파워 인터뷰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 정어리TV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 했는데 또 재치 있게 옛날에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의자 넘어진 장면을 또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까 의자 넘어지는 장면 보면서 독도 건들지 마라 님께서 이분 예전에 공개수배 프로그램 진행하시던 분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 말씀이죠? 예, 그놈입니다. 제가 그놈입니다. 그때가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나요? 공개수배 사건 25시 진행하는데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개수배하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공개수배를 하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범인 검거율이 48%였으니까요. 2번 수배하면 1명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차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랬죠. 저건 아마 그 뺑소니 교통사고 범인을 수배를 하던 장면이었는데 대구 경찰서에
그 경찰관이 나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앉는다고 하다가 의자 끝에 앉아서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는데 저게 또 방송사의 NG 베스트 해가지고 또 해마다 나오니까 지금도 저게 좀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모습을 시연을 해서 그날 막 웃었는데 여러분 금요일 밤 8시 50분에 용빠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전날 목요일 오후 되시는 백운기와 딥블루 또 여러분 많이 들어와 해 주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새롭게 또 만나는 시간 만들었는데요. 이경희님 이제 매일매일 백운기 TV랑 생활하다 보면 시간은 잘 가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 보는 날도 늘어나고 사는 낙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는 백운기의 정치 1번치 그리고 목요일 오후 4시에는 백운기와 딥블루 금요일 밤 8시 50분에는 김영민의 용빠따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글래무어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태현 전 뉴스버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박문진 이사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김태형 기자님, 네, 서울행정법원이 효력 정지 인용을 했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2인 방통위 입법 취지에 대해서 법원이 그 제대로 된 그 제재를 가한 건데요. 재판부가 그 판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합의제 기관, 그러니까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그 합의 그리고 결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 의결 정족수의 각 요건이 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2인 체제는 위법하고 5인 체제가 돼야지만 이 취지에 맞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 사법부의 이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것이 예.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뒤집었다라는 비판을 하는 건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행정부가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징계 취소 결정을 사법부가 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딱 걸리더라고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상권 분립을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는데 정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거부권 거부권에 중독되어 있다. 거부권 중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아주 상습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거거든요.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에 진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입법부와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과의 관계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실이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게 과연 여당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용산 출장소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입니까? 한마디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단이라든가 이런 거의 논평을 제가 유튜브에서 서지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인가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대다수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홀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지금 야당 될 준비하고 있나. 정부 여당이 잘했다. 우리가 이런 걸 참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통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을 잘 챙기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야당 물어뜯기예요. 이제 야당 물어뜯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사법부 공격까지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법원에서 입법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 말 자체가 대통령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전혜원 원장님. 네. 저는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그 지적한 그 부분을 좀 주목합니다. 사법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 관련해서 임명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사법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거는 뭐냐?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행정 절차, 행정의 적법성, 절차가 적법해야 그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명이서 취임하자마자 뭐 2시간 만에 그 많은 사람을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방통위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대요. 근데 끝내 회의록, 속기록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피신청인, 그러니까 방통위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신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상식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제 법꾸라지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뭐냐면은 본래 법이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데요. 왜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놨느냐?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통이라는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입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인이라는 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졸속으로 운영해서 법이 본래 가지고 있다는 정신 자체를 훼손했다는 게 하나 문제. 두 번째서 졸속 노란이라는 것은 회의록 말씀도 하셨는데 사전 안건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운영 규칙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3명의 서류가 1000장에 이르는데 2시간 안에 됐다.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뭐냐? 지금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첫 번째는 법을 무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과정이 엉망진창 졸속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방통위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운영 방식 그리고 법꾸라지라고 불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기형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한 2가지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너와 나의 소뚜껑님, 이번 판결 나오고 너무 다행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극히 당연한 판단에 가슴 졸이며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 슬퍼지기도 하네요. 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이미 명단 다 돌려놓고 땅땅땅 한 것, 그 시간도 사실 부족할 판인데 그걸 갖다가 법적 절차를 지켰느니 어떠니 뭐 이렇게 강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사법부가 좀 정신이 아직은 제대로 박혀 있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김태형 기자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거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방통위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항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저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전에도 2인 체제로 수차례 수십 건의 결정들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YTN 민영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다면 그 2인 체제, 그러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이전에 결정된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높이님, 김태형 기자님 얼굴이 많이 바뀌신 듯요. 요즘은 어느 신문사 소속이실까요? 그러셨는데 아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조만간 이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뉴스버스에서는 이제 그만두셨고. 네. 네. 여러분 곧 말씀드릴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본안 심판이 남아 있지만 일단 뭐 이게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모르죠. 아무튼 지금 이제 전혜원 원장님, 네. MBC 박문진 이사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 선임이 되고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MBC 사장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지금 방송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후임 이사가 지명이 안 되면
전임 이사들이 계속 업무를 이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 이사진이 직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신임 방문진 이사 6명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본안소송, 하나는 집행정지. 집행정지가 일단 인용이 된 거고 본안소송이 나오고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이사들이 일단 항상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사법부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여당하고 짝짝꿍을 해서 여러 가지 기형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 각종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 저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탄핵 여론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도 이런 흐름을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으로 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지금 법원에 있어 계속 제동을 걸리고 있는 거. 저는 그나마가 사법부에서 이 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윤석열 정부는 그 취지를 살려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셨다. 이번 결정이죠.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지를 좀 남겨놓자면 그 헌법 전문가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법원 판결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중대한지 여부도 따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소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헌법 전문가들이. 예. 아무튼 지금 이제 현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가 일단 좌절됐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방통위가 어떻게 할까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진숙 직무 정지가 돼 있죠.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았는데 아마 2인 이상이 돼야 그나마 회의 소집도 되고 그럴걸요. 지금 규정상. 그런데 그전에도 이상인 부위원장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탄핵하려고 하니까 그만두었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할 텐데 국회에 나와서 하는 짓을 보면 또 뭐든지 막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전혜원 원장님. 근데 사실은 이제 법원의 제동을 아마 여당에서도 유심히 볼 겁니다. 여당의 우리 여러 가지 구성을 보면은 당장 한동훈 신임 대표 지금 취임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게 뭐냐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이런 제동을 건 것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방통위 지금 부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마치 야당 때문에 방통위가 업무를 못한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좀 보십시오. 5인 체제로 운영되는 걸 왜 2인 체제로 기용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제동까지 걸었는데 1인이 또 이렇게 한다? 전 진짜 이거 윤석열 정부 무너지는 데 있어 오히려 휘발유 부는 격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야당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언론계에서도 반발하는 인사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식물 방통위를 만든 주요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추천을 안 해서 방통위원회 정족수를 못 채운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 이게 명확하게 틀리다는 근거는 최민희 의원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개월 동안 민주당이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방통위원을 포기를 하고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말이 맞지 않는 주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할까? 우리가 참 궁금했죠. 정동영 의원은 MBC 출신이 꼭 그렇게 MBC 박살내는 것을 하고 싶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떠나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정부의 주요 기관에 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도 정말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광복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건건이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근데
지금 이진숙만이 아니죠. 김문수도 그렇고 김영석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독도 지우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실의 대변인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허파가 가려웠습니다. 허파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때를 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철거한 것도 아니고 새로 좋게 만들어서 저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독도 지우기라고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 처음에 안국역에 지하철 독도 조형물 치웠냐 그럴 때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전쟁기념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전쟁기념관은 왜 그래 이건 또 뭐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가 봐죠. 다시 이제 세우라고 지시를 했든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라고 그런 뜻이었는지는 몰라도 뒤늦게 이제 와서 그거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에라이 참나. 아니 전혜원 원장님 어저께 요즘에는 그전에는 대통령실 대변인 별로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요즘에는 이름이 뭐죠? 뭐 정혜전인가 뭐? 네, 정혜전 대변인입니다. 네. 계속 나와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만했나? 그 수위가 너무 좀 저급하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당에 대해서 뭐 오물풍선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뭐 조형물이 노후에 철거됐다, 혼잡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해명도 거짓이라는 의혹이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단 실제로 혼잡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후, 혼잡 이런 거 다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은 독도를 어떻게 해보려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걸 자꾸 야당의 괴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야당의 괴담이라고 하려면 야당에서 뭔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부풀렸을 때 그걸 괴담이라고 하는 거고 서울 지하철역이라던가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라던가 아니면 뭐 산하기관이라던가 공사와 인연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야당 공격한다고 해서 정부의 잘못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한 것을 철거하는 문제라든가 국방부에 배포된 교육과 관련된 자료에서 독도와 관련된 것이 잘못 언급된 것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정말 김병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을 들을 만한 곳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요. 잘못된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의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괴담 주장,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찝은 게 2개인데요. 하나는 독도 지우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계엄령, 뭐 이런 주장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한 얘기를 살펴보면, 독도를 우리가 이제 2번이나 그 독도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독도를 지우게 할 것 같냐? 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괴담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상 최대 한미일 그 연합훈련, 독도 인근에서 했던 그 연합훈련 뒤에 독도가 일본이 백서를 냈었는데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방위백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7월 12일에 나왔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독도 조형물을 없애는 게 독도 기념일, 이제 독도를 10월 25일에 독도 기념일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황당하게도 기시다 방한 협의를 했던 그 기간이랑 또 겹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친일 혹은 이제 독도 지우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당연히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탄핵,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개전 초기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군과 민간의 어떤 구분할 수 없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 여러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탄핵,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오늘또님. 그렇다면 조형물 철거한 자리에 안내판이라도 있어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기로 했다면 기존의 독도 조형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변색도 되고 그래서 새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산뜻한 독도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치워놓고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치웠어 그랬더니 뭐 좀 통행에 좀 불편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뭐 다른 것도 뭐 그랬다가 진상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야야야 빨리 새로 다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명숙님, 교체하려면 미리 제작을 해놓고 하는 거지 선 철거 후 제작이 맞는 건가요? 어이없네요. 상식이라니까요. 명숙님이나 오늘또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블루베리님, 노후화돼서 바꿀 생각이었으면 새 것을 갖다가 바꿔놔야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다 전광명님 도둑질하다가 들키니까 자기가 산타크로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하는 괴담이라고 하나 더 짚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괴담을 설파하는 바람에 지난해에 1조 6천억 원 가량의 이제 예산이 소비가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조 6천억 원의 근거가 뭔지 찾아보니까 지난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사용된 게 1조 6천억 원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괴담을 얘기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다면 작년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국회를 통해서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서 이 예산 내역을 받아보니까 2022년, 2023년에 각각 3천억 원 그리고 6,300억 원을 썼고요. 올해 이제 편성된 게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조 6천억 원인데 마치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민주당이 그걸 비판하는 게 괴담이고 그 때문에 예산을 1조 6천억 원씩 썼다라는 것으로 민주당을 예산을 소비하게 만드는 주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 맞는가 검증을 해보면 그게 괴담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실인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이런 거 오염수 방류하지 말고 두 번째 방류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일본 정부에서 입증하라 이래야지 일본 정부에 마치 편을 들어두듯이 거봐라 괴담이다 야당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진짜 요즘 보다 보면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이 윤석열 정부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해도 파면할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안보의 핵심 인사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라던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그 후손들이 보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겠는군요. 국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일본 정부도 있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는지 진짜 전 묻고 싶습니다. 예. ROCK 랑님께서 용산을 철거하고 싶다 그러셨네요. 광복절이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거를 이야기한 거냐라고 하는데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자가 또 있더군요.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를 그 자리에 갖다 앉힙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요. 국회에서 당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광복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국민,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데 대답하지 않겠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붙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짧게 대해서 예스 노만 얘기했어요. 예스예요, 노예. 그러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예.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 척을 그냥. 아니,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간의 그 친일 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를 비판해 왔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 8월에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여기에서는 과거 정부의 친일 청산 작업을 폄하하고 5.18, 4.3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면서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파로 단죄된 이들을 옹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취임식을 이제 마친 뒤에는 친일 임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45년 뭐 그 뒤에 시간에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 1919년 그 앞선 이제 그 연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혜연 원장님, 이 김영석 관장이 그동안에 건국절 얘기를 쭉 해왔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건국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냐고요. 이 김영석 관장이 지난해 1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고 1948년에 정부를 세운 것이다. 근데 이런 발언을 한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하면서 한다는 말이 친일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 독립기념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뉴라이트라는 말이 싫냐? 그럼 난 친일파라고 부르겠다. 뉴라이트라는 말도 안 쓰고 친일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친일 재산에 대한 귀속이 계속 오랜 기간 지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 취재할 때 보면은 친일파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정부가 회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전 정부에서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주요 기관에 임명한 것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까지 두고요. 일각에서 한때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친일파들의 장학금이 한국계라던가 해외 유학파들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일파 장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말까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역사계와 학계까지 이런 인물들이 스며든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뉴라이트가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조차도 1948년 재헌 국회 때 대한민국 30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30년이 뭡니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그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리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오늘 나온 이제 사설 칼럼 그리고 기사들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신승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친일사관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이자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됐다라고 하면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뭘 몰라? 그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자를 어디 뭐 자기 집에서 뭐 혼자 떠들든지 유튜브로 하든지 또는 뭐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든지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그래야 될 독립기념관 관장에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춰서 성금을 걷어서 만든 독립기념관 관장에 저런 자를 앉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 그대로 이제 반쪽이 전부 다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요즘 지지율을 보면 반쪽이도 아니고 30점도 아니고 20점짜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광복절 행사에 야권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대통령실에서 뭐 유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광복절까지 정책으로 이용하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국민의 마음을 똑바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반발했었고 결국은 그것이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정부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이번 광복절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점이 정말 광복절이야말로 우리가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어떤 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는 능력이 있냐?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효모님께서요. 이진숙 하고 나니 이번엔 김문수 어제 청문회 보고 끊었던 담배 다시 피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도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김형석, 이진숙 어떻게 이런 사람만 골라서 임명을 하려고 합니까? 어제 김문수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당신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잘못됐나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자 얘기 한번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상식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미쳐버리겠네. 전혜원 원장님, 상식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상식입니까? 저는 이 김문수 후보자는 국무위원은커녕 7급이나 9급 공무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파 논란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한 발언을 보면 역사관, 노동관, 인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대한민국의 9급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될 인사를 어떻게 저런 자리에 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하는 말 지금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일본이냐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상식이라고, 그것도 청문회장, 국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장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야당 의원에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국무위원이 아니라 당장 대통령이 이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 본인은 죽어도 자진 사퇴를 안 할 것 같으니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관뿐만 아니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살특공대라는 발언을 한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다.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혐오주의자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먹이자라는 활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노동 문제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잘 되고 있고 노동자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노동계에서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극한의 갈등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관도 잘못됐고 노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게 앉힌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정말 기형적인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부 장관의 그 기재부 출신의 김한석 장관을 임명한 것도 어이없는 거고, 방송 인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앉힌 것, 광복회에서 반발하는 김현석 관장 앉힌 것,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김문수 장관 앉힌 것.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제정신인 겁니까? 아니면 나라를 파탄하려는 겁니까? 저는 진짜 빨리 탄핵시키지 않으면 이게 나란가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왜 저런 자들만 갖다가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정신 박힌 사람은 어떻게 저런 윤 대통령하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고용노동 장관으로서 그러면 노사정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못 이끌어갈 만한 분이잖아요. 물론 뭐 노조의 뭐 불법행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니 손배 폭탄을 때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허. 네, 그러니까 직무 능력도 전 발휘하실 수 없고 이미 철지난 다 지나간 뭐 탄핵 부정, 그다음에 역사 이념 뭐 왜곡 이런 거 하시는 분을 가지고 국무위원회 중요한 일원으로 쓰겠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네.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있을 거는 불보듯 뻔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자가 워낙 과거 발언, 뭐 행보 이슈들이 워낙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은 왜 굳이 임명했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야당과 언론이 나를 발목 잡고 폄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쓸데기 없는 소리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의 태도가 한 가지 있을 거고 어허. 두 가지는 보다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김태형 기자님 보시기에.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면 뭐 59분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1분만 얘기할 뭐 첨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김문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이라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냐면 2019년에 정대세 선수, 축구 선수 다 알고 예. 계실 겁니다. 그 선수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남한도 북한도 아니고 조선의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선이라는 게 이제 뭐 중국 그쪽에서 하는 조선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을 주면 제3국으로 그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적을 주지 않아서 여전히 일본 내부에는 조선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이라는 게 완전 틀린 주장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되는 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국회를 부정하는 부정한 폭동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자가. 근데 이미 빨갱이, 좌파, 폭동 등의 주장은 4.3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허위 주장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47년 3월 1일에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이랑 서북청년단 그에 대한 이제 저항과 단정 반대를 기치로 뭐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해서 뭐 이제 제주도의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그 주민들이 살해가 됐던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 4.3 사건을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무슨 폭동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그 4.3 특별법에 여전히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점으로 해서 국회에서도 4.3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좀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러니까 특별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뭐 그런 거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님께서요. 독립기념관 성금 환불해라 이놈들아. 한소리님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응님 우라통 터진다 국민들. 논스톱 아카샤일이 미쳤네. 투더무님 딴 세상에 사는 자. 남자친구 상식이님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지 입을 꼬매야겠어요. 두두두두둑 박음질로. 보스형님 TV님 혹시 FBI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라이 쓰레기들 가산 점수 주는 시스템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저는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내일 모레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1910년이 경술년이니까요. 그때 8월 29일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 강제합병 조인식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쭉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다 그런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우리가 의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죠? 도대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꿍꿍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김문수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요, 김문수 후보자는 이것 말고도 또 뭐 우리들 상식으로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김태형 기자님? 맞습니다. 반노동 막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의 파업 그리고 교섭 권리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행되면 엔간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 임금이 최근 2년간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증명되는 발언들이라서 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사인지 이래도 장관을 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법체계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정정되면 나도 뇌물죄라는 것은 이건 망상에 걸린 수준의 발언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넘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단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노동계로서 존중받을 인물이 여권에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청문회 통과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럼 더 검증을 더해서 내세워야지.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보이는 인사들이 어떻게 대다수가 극우, 친일, 헌법 부정 이런 데에 휘말린 인사들을 하는지 도통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인사인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에 대한 여론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태극기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인물이라던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좀 명예회복이라도 하고 재산을 지키려는 친일파하고도 혹시 손을 잡아서 마지막으로 남은 20% 지지라도 좀 잡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하건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복귀해 보십시오. 본인이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라던가 권익위원회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무자비한 언론인들에 대한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무슨 말 했을까요? 대통령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더 이상한 행동 찍은 건지, 이건 저는 검증이 아니라 검사를 해봐야 되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면 대통령 윤석열은 거의 자기 부정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자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면, 옛날에는 뭐 좀 이야기하다가 그런 좀 측면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래야 장관 되려고 애쓴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니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죽음의 구판, 뭐 해먹는다, 뭐 징벌 폭탄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이 조금 과한 정도, 이런 정도예요. 붕짜자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붕짜자 얘기를 할 때 붕짜자가 또 뭐 문재인 때려주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는 했어요. 김문수 후보자는 사과도 안 해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기존의 입장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 막 윤석열 비판하고 이랬던 것들도 다 이제 뭐 그냥 가요. 그러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면 그거 수사한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케이야? 안 믿어지시죠?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뭡니까? 했습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뭐 당연한 그 신용복 선생 존경하면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의 사상을 자,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러면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 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주십시오.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예,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데. 바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좀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오라는 엄청난 거죠. 형을 예,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2010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2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 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예, 옳지 그런데 않고,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많이도 이야기했네요. 김영철 노재패님 개소리 많이도 싸질러 놨네. 미긍아님 주옥 같은 말들이 참 셀 수도 없이 많았구나. 슈크림님 저 입에는 망치가 특효약이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내가 뭘 잘못됐냐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파업을 하고 뭐 그 배상금 폭탄을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뭐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잔업 거부, 태업, 파업, 부분 파업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뒤집는 말을 지금 한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수사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출신 인사들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 나오기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삼성의 무죄, 이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 일단락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복현 검사가 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이 재판을 받게 된 거고, 그 재판하는 그 법정 안에서 판사랑 싸우고 문서 던지고 나가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금감원장으로 가니까 입장이 싹 돌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자리에 맞춰서 입장을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의 태세 전환이 빠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그냥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임명해 주는 거 외에는 딴 자리를 할 수 없는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일부러 뽑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 경산호위 위원장 됐을 때부터 노동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경산호위가 어떤 곳입니까? 노동계와 경제계와라던가 정부가 정말 원만한 대화를 해야 되는, 누구보다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인사를 앉히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앉혔습니다. 친미, 친일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앉히겠다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부터 당장 지명철에 요구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본인들을 보수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광복절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명 처리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 뭔가 바뀔 거라는 일각의 기대마저 무너뜨린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통령실도 문제이지만 이런 인사에 대해서 거들게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각종 그 청문회에서 태도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총독 분야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실 용산 총독 분야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빼미 님이요. 망은 자판기네요. 김동원님 깝깝해서 못 듣겠네. 김문수 때문에 점심 먹은 게 얹힐 것 같습니다. 벌써 드셨어요? 김화숙님 메스꺼워서 원.
이은주님, 어떤 의제를 다뤄야 그나마 우라통이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정치 프로그램, 특히 정치 1번지를 끊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환장하겠습니다. 앵커님, 잠깐이라도 힐링 될 만한 영상 좀 올려주세요. 바오 가족이라든가 천진난만한 아가들 해맑게 우는 영상이라든가 제발 숨 쉴 틈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두 분 다 힘드시죠? 제가 그 책상에 이거 하나씩 놔드렸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이게 이치양명 치명단인데 진정 기능도 있어요. 이거 드시고 네. 속을 좀 풉시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께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먹으면서 기자 시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회창 후보 캠프도 담당을 했었고 당연히 김문수 의원이죠. 당시에 투자를 했었는데 굉장히 본인이 개혁적이고 뭔가 보수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을 많이 이제 포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뭐 당내 개혁할 때마다 막 나섰어요. 보수는 개혁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좀 말도 안 되는 인물을 보여준 게 대구로 지금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맨날 보수의 개혁 얘기하더니 결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출마해? 진짜 부끄럽다라고 해서 제가 당시 김문수 의원이죠. 전 경기도지사에 최측근할 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최측근에서 쓴소리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던 인물이 어떻게 대구에 출마하냐. 호남에 출마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김문수라는 이름 자체도 망신을 주는 거고 같이 일했던 우리도 창피한이라고 말렸더니 그 사람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보수개혁을 외치던 김문수가 간 곳은 결국 대구였다. 떨어졌지만 어쨌건 지금 보면서 점점 날이 갈수록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게 바로 보여준 인물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다.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가을님이 우리와 뇌 구조가 다른가 봐요.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딱 한 사람만 치우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만 고르는지 참 궁금하죠. 오늘 그래서 2부에서는 도대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 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셨던 분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한동수 변호사님.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을 대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2부에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다려 주십시오. 1부 함께 하신 전혜연 원장님, 김태형 기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